와, 진짜 한국이 이것까지? 여기 무언가 보며 깜짝 놀라는 금발의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에서 동아시아 언어문명학과 교수로 지내고 있는 엘리자베스 모리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아시아 언어의 구조와 문화적 영향에 관한 획기적인 논문을 쓰기 위해 일본, 중국,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동아시아 언어문명학과 교수를 부임하며 아쉽게도 실제로 동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사실 이전부터 갈 계획을 잡았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 학교 문제, 가정사정, 코로나,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문제로 항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부탁하거나 화상 채팅으로 현지에 있는 교수 혹은 전문가분들과 소통을 하며 저의 커리어를 쌓아왔었죠. 그렇게 미루다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비행기표를 먼저 결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 한국의 전문가분들과도 일정 조율을 마쳤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저의 가족들도 다 같이 가게 되었죠. 가장 중요한 논문을 쓰기 위한 자료 수집, 실제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 가는 것이지만 가족과 함께 간다면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았죠. 정말 오래간만에 다 같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간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동아시아가 눈부신 발전을 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오고서야 그 발전을 확인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와 우리 가족은 약간의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둘째치고 가장 친절할 줄 알았던 일본은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았던 점과 더불어서 일본인들의 특유의 영어 발음도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L과 R 발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간단한 대화조차 여러 번 되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이해하기 힘든 발음이 많아서 계속 되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겨우 짐을 챙기고 일본에 있는 야마모토 다카시 교수님이 배웅을 나와 있었습니다. 다카시는 도쿄대의 교양학부에서 지역 문화를 전공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그는 오랜 기간 저와 화상회의로 많은 연구 결과를 만들어냈죠. 저는 이번 일본에 와서 도쿄대에서 일본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과거와 현재 어떻게 언어가 바뀌어서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정대로라면 바로 도쿄대로 가야 했지만 장거리 비행으로 힘들어서 오늘은 일단 숙소에서 쉬고 내일 보자고 제안을 했고 다카시는 알겠다며 우리를 숙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110볼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쪽 분야는 잘 모르지만 110볼트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전기를 더욱 더 많이 사용할수록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일본에 왔으니 초밥을 먹자고 해서 다카시 교수에게 추천받은 초밥집에서 우리 가족은 밥을 먹었습니다. 다행히 그 초밥집은 평소와 같았으면 대기를 오래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엔 운이 좋았는지 5분 정도 기다리자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초밥집은 생각보다 조용한 분위기의 전통 초밥집을 연상케 하는 초밥집이었습니다. 화려함은 없었지만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죠. 저희 가족은 감탄을 하며 안내받은 테이블에 앉았고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천 초밥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가게를 둘러보며 구경을 했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지만 아쉽게도 너무 바빠 보여서 제가 한번 불렀는데 죄송하다며 있다가 다시 온다고 한다더니 다시 오지 않더군요. 조금 실망을 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기대하던 초밥과 우동 등등 주문한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기다렸지만 저희 가족은 맘만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생각보다 초밥이 신선하지 않았고 우동은 시간이 너무 지났는지 불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께 물어보니 원래 이런 거라고 하더군요. 문제없다며 말이죠. 남편이 화가 나서 직원과 주방장에게 뭐라 하던 찰나 저는 우리 가족과 첫 일본 여행의 첫날이라 문제없이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컸습니다. 남편을 말리며 진정시키고 대화를 나누었죠. 저는 남편에게 그냥 우리 여기서 나가고 다른 데서 먹을까요? 라고 하자 남편은 그래 그냥 나가자 라고 답을 해서 저희는 이 음식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회의 상태나 우동이 너무 불어 있어서 못 먹는 이유라고 했고 아예 손도 대지 않았으니 그냥 가는 건 아니어도 할인을 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 말이 음식점주 입장에선 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고 생선에서 숙성한 냄새가 아닌 뭔가 상한 냄새와 더불어서 퉁퉁 불어있는 우동을 이 비싼 돈을 주고 먹고 싶진 않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할인을 요구했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거기선 저도 싸우고 싶었지만 더 이상 했다가는 우리 가족 전부 다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아 계산을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곤 건너편에 있는 맥도날드로 향했죠. 그날의 트라우마 덕분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음식점이 좋은 사장님이겠지만
그 음식점 하나로 저는 다른 음식점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프랜차이즈나 양식류를 찾게 되었었죠. 그리고 조금 찜찜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숙소로 돌아왔고 우리는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 잠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생각보다 옆방의 소음, 위층의 소음이 다 들려서 생각보다 너무 불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제 나름 저 때문에 가족들이 온 거라 좋은 숙소에 머물고자 비싼 돈을 지불했는데도 생각보다 이런 단점들이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카시는 우리의 숙소로 와주었습니다. 다카시는 오늘 도쿄대에서 연구실을 소개해주기로 했죠. 가족들에게는 지루할 수 있으니 도쿄를 둘러보라고 하고 저는 다카시와 함께 도쿄대에 있는 언어와 문화 관련 다카시 교수님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물론 학교 구경도 했고 말이죠. 저는 도쿄대를 둘러보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뭔가 학생들이 멍했고 표정이 좋지 않았죠. 말로 표현할 순 없지만 뭔가 어두운 느낌?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물어보면 실례일 수도 있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태풍과 지진으로 걱정이 많아서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저와 다카시는 연구실로 가서 내가 궁금해하던 동아시아 쪽 언어와 문명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사진이나 자료를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 연구실이다 보니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 연구한 깊이 있는 자료들은 볼 수 있었죠. 저는 다카시와 함께 더 많은 자료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국립국어연구소 서체박물관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고쿠고칸이나 국립국회도서관도 같이 가보기로 했죠. 아마 이 네 군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소와 도서관 내용은 지루하시겠죠? 어쨌든 저는 일본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심도 있게 본 결과 일본어는 크게 6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문자 체계가 복잡하다입니다. 일본어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렇게 3가지의 문자 체계를 사용합니다. 특히 한자는 아시겠지만 수천 개의 문자를 외워야 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지 않죠. 특히 아이들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한자가 문맥에 따라 다른 발음이나 뜻을 가질 수 있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두 번째는 존댓말의 복잡성입니다. 이것은 한글과 비교가 확 되어버리는데 일본어는 특성상 상대방의 나이, 직책, 지위에 따라 사용하는 말투가 달라집니다. 이로 인해 적절한 언어를 선택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음이의어가 많다는 문제점 때문에 배우는 사람이 의사소통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죠.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학습자에게는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법의 순서, 애매모호한 표현과 의사소통, 최근 외래어의 증가로 기존의 일본어 단어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앞으로 일본어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논문에 따르면 일본어가 대한민국의 한글에 영향을 받았다는 논문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박물관을 둘러보며 많은 자료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카시 덕분에 좋은 자료들을 많이 봤죠. 저는 그렇게 일본에서 해야 할 일을 마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제 논문 때문에 왔다지만 그냥 가면 섭섭하겠죠? 우리는 바로 가족들과 관광 명소들을 둘러봤습니다. 가족들은 아시아 쪽이 처음이었고 아이들은 일본을 한 번쯤은 오고 싶어 했었죠. 과거 일본은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경제 버블로 장기간 고생하고 있지만 한참일 때는 도쿄의 부동산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도 나왔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았기에 실제로 둘러보니 도쿄 중심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빈집 할렘가가 형성될 정도로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물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때의 영광을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하지만 우리는 일본의 관광 명소와 음식들을 경험했고 가끔은 불친절하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좋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정보다 빠르게 공항으로 떠났죠. 급하게 가느라 다카시와는 제대로 인사도 못했지만 일본의 태풍이 직격으로 온다는 기상청 정보와 함께 잘못하면 원래 일정을 맞추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다 둘러봤기에 미련 없이 다음 나라로 떠났습니다. 솔직히 조금 잘 되었다는 생각도 했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은 일본과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끔 느껴지는 불친절함, 이해하기 힘든 영어, 음식의 문제로 인해 저희 가족 모두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태풍도 온다고 했겠다. 하루빨리 떠나자고 했죠. 다카시에게 다음에 미국에서 보자는 말과 함께 원래 예정지는 한국이었지만 혹시 모를 태풍 경로 문제로 우리는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갈 수 있었고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기대를 품으며 중국으로 갔죠. 일본보다는 낫겠지? 라는 생각에 말이죠.
우리는 대략 4시간 정도의 비행 끝에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모르겠는데 특유의 향이 너무 싫었죠. 표현할 수 없지만 짐을 찾고 공항을 벗어날 때까지 특유의 냄새가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우리가 문제일 수도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공항의 느낌은 일본과 비슷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기본값이 되었죠. 생각보다 불친절하고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영어가 전 세계 공통어라고 말하곤 해도 중국이나 일본인들은 자국의 언어가 있으니 영어를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겠구나 싶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중국의 제 동료 교수 천린을 만났습니다. 천린은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에서 중국 언어문학과에서 언어학과 문화연구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천린은 저와 정말 오래된 동료였죠. 천린과 함께 베이징 시내로 향했습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의 천린 연구실로 빨리 가고 싶었지만 가족의 눈치에 저는 베이징 시내 쪽의 숙소로 먼저 이동을 해야 했죠. 저는 중국의 첫인상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항에서 느꼈던 그 특유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돌았죠.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문화의 일부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천리는 저희가 묵을 호텔에 내려줬고 내일 보기로 하며 그는 떠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프론트에 키를 받으러 갔죠.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약했던 방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고 의사소통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천린에게 전화를 해서 해결을 부탁했고 결국 2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방을 받을 수 있었죠. 이때를 생각하면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온라인에서 본 사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외국인이고 트러블이 생겼다는 이유로 보복 심리가 발동한 것 같은 합리적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의 방은 예약 당시 봤던 방과는 다르게 심하게 좁고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지저분했으며 화장실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덥고 방은 답답했는데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들은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짜증을 냈고 확인해보니 와이파이 신호도 약했습니다. 저는 즉시 프론트에 연락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무관심 그 자체였습니다. 당연히 영어를 못하는 건지 잘하는데 모르는 척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뿐이었고 말이죠. 그렇게 실망스러운 첫날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저는 가족들과 함께 간단하게 호텔에서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조식 뷔페에서는 많은 음식들이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비워져 있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들은 먹는 욕심이랄까요? 남기더라도 많이 차리는 관습이 있다고 하더군요. 먹는 음식의 양과 가짓수로 부의 기준을 나뉜다고 할까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귀한 손님에게 환대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하고 음식에서 행운이 온다는 미신도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뷔페에 조금 인기가 있는 요리들은 새로 음식을 가져오자마자 사람들이 경쟁하듯 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남겼다는 점이었죠. 그 점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적당하게 음식을 먹고 가족들은 주변을 구경하기로 하고 저는 천린과 만나서 베이징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혼잡했고 차들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렸습니다. 보행자 신호등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길을 건너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많아서 불쾌했습니다. 대학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캠퍼스는 넓었지만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었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연구실에서 만난 학생들은 열정적이었지만 그들의 연구 환경은 열악해 보였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저는 천린의 연구실에서 중국어에 관한 많은 자료를 봤습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보던 그 자료들을 직접 봐서 언어 교수로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구실에서 많은 자료를 받고 더 많은 자료를 보고자 중국 국가박물관과 중국민족박물관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조금 놀란 부분은 대부분 중국어로 되어 있거나 영어로는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해석하는데 힘이 들었지만 천린이 도와준 덕분에 많은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천린과 식당에 갔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메뉴의 맛은 둘째치더라도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웠죠. 화장실을 가며 우연히 주방을 보았는데 요리를 하는 주방이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쌓여있는 설거지 거리, 언제 청소했는지 의심이 가는 주방 바닥과 벽, 그리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환풍구.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천린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에 자주 오는 듯 했고 나쁜 소리를 하기 싫었기 때문이죠. 저는 음식을 먹은 둥 마는 둥 하며 천린에게 어젯밤 잠을 잘 자지 못해서 그런가 속이 안 좋다고 말하며 적당히 음식을 먹었죠.
그리고 다시 천린과 중국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단 중국어의 단점에 대해서 먼저 말해보자면 성조의 복잡성이 있었죠. 이것은 음의 높낮이에 따라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4개의 성조를 사용함으로써 정말 공부하기 힘들죠. 예를 들어 많은 음의 높낮이에 따라 엄마, 말, 마약, 꾸짖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한자가 중국에서 사용되는 문자 체계로 약 5,000개 이상의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물론 심지어 중국인조차도 그 문자를 다 기억하고 활용해야 하기에 이는 언어학습의 큰 단점이 됩니다. 동음이의어가 많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도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모호성이 있는 것도 있어서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시제와 격 때문에 문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천린과 함께 중국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언어에서나 단점은 있지만 천린도 인정하였습니다. 중국어는 정말 배우기 힘든 언어라고 말이죠. 우리는 박물관 혹은 연구실에서 언어 관련 논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국어의 복잡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조 체계는 너무 복잡해서 간단한 문장조차 제대로 말하기 어려웠고 지역마다 다른 방언 때문에 의사소통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중국의 언어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부터 정해진 일정이었고 천린의 도움으로 관련 정부 관계자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팅은 큰 실패였죠. 관계자들은 제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고 대신 선전성 발언만 늘어놓았습니다. 언어의 다양성과 소수민족 언어에 대한 제 질문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천린이 오히려 더 민망해했습니다.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답변을 묘하게 피해갔습니다. 거기다가 아시아에서 한자의 영향을 안 받은 문자가 어디 있냐며 중국어에 대한 찬양만 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팅을 끝마치고 천린과 함께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리에서 경찰이 한 시민을 거칠게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며 무시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중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직접 보게 된 것 같아 몸서리쳤습니다. 천린이 알아본 결과 잡혀간 시민은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려고 하자 경찰이 제지한 것이었는데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시민의 입장도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분명 다른 곳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중국에서의 일정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 함께 만리장성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실망은 계속되었습니다. 관광지는 너무 붐볐고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었죠. 게다가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과 사기 행위도 목격했습니다. 물론 관광지이다 보니 붐비는 것과 어느 정도의 호객행위, 바가지 요금은 이해했었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중국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던 찰나 저는 결정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제 지갑을 도둑 맞은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중국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음에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실망스러운 음식, 시민의식, 친절함 그 모든 것에 합쳐서 마지막엔 지갑 분실까지 이 모든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더 이상 중국에 머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2일 정도 일찍 중국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다음 목적지인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시점에서 저는 아시아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고 그저 이 여행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정말 신속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뭔가 이상한 것은 귀신같이 잡아냈죠. 직원들의 영어 실력도 훌륭했습니다.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죠. 와, 이게 정말 아시아 국가의 공항 맞나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항상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은 공항이더군요. 역시나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겪은 공항과는 차원을 달리했습니다. 저는 중국, 일본, 한국 중 경제 규모 등등 과거의 문제로 가장 기대를 하지 않았고 성장이 느리다고 판단했지만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생각을 싹 지워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정말 놀라던 찰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대 언어학과 동료 교수 차준혁 교수가 공항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저는 공항을 둘러보며 놀라웠던 찰나 준혁이 반겨줬습니다. 간단한 인사와 가족을 소개하며 우리는 같이 숙소로 향했습니다.
준혁은 원래 같으면 대부분 자동차로 이동하지만 오늘은 대중교통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자동차를 놔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목적지에는 사실 자동차보단 지하철이 훨씬 더 빠르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을 경험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지하철, 깨끗한 도로, 질서 있게 운전하고 경적 소리가 적은 차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친절한 사람들을 만났고, 우리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숙소까지 택시 기사님은 유창한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도 했었는데 저는 그의 박학다식함에 감탄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준혁은 내일 다시 오겠다며 떠났고 우리는 체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크인 과정은 매우 순조로웠고 직원들은 모두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가족과 장기간 여행이다 보니 짐이 많았는데 직원분이 옮기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팁을 바라나 싶었지만 팁은 바라지 않았고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 최신식 시설, 그리고 탁 트인 서울의 전망까지. 이건 마치 천국 같았습니다. 분명 숙소 비용은 중국, 일본, 한국 비슷한 가격에 예약을 했는데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솔직히 한국이 이 정도까지인 줄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 우리 가족은 좋은 느낌을 받으며 주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먹어보고 싶던 삼겹살을 찾았는데 생각보다 보이지 않아서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니 삼겹살보다 보쌈도 괜찮다며 바로 앞에 있는 매장을 가리켰습니다. 조리 방법이 조금 다르지만 삼겹살 못지 않다며 꼭 먹어보라는 말을 해주어서 우리 가족은 삼겹살 대신 보쌈으로 한국에서 처음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친절한 종업원은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메뉴 추천을 부탁하자 비빔국수와 보쌈을 추천해 주었죠. 그리고 여기는 정말 신기한 게 매장 안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밥 먹을 때마다 아이들이 지루해하며 밥을 천천히 먹는 습관이 생겨버렸는데 이렇게 놀이터까지 있으니 바로 놀이터 가려는 거 밥 먹고 가자고 했더니 메뉴가 나오자마자 얼른 먹고 놀이터에 가버린 게 아니겠어요? 저와 남편은 아이들을 먹이고 놀이터에 보낸 후 간만에 천천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나라 식당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편하게 밥 먹은 적이 언제냐면서 행복하다고 했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너무 좋다며 아시아 중에 한국이 최고라고 극찬했고 이 칭찬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보쌈이라는 음식을 직원분의 추천으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냥 고기만 먹는 게 아닌 배추 위에 쌈무와 보쌈, 무, 김치와 함께 먹었더니 정말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싱싱한 배추의 달콤한 맛과 따뜻하며 부드러운 고기와 함께 짭조름한 무, 김치 맛까지 정말 완벽했습니다. 저는 여기를 칭찬해준 분 시민분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며 남편과 정말 오래간만에 행복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점은 맛도 맛인데 대부분의 반찬이 무료로 리필을 해줬었고 저는 처음에 그냥 줘서 뭐지? 했는데 혹시나 하고 물어보니 한두 가지 음식을 제외하고는 무료라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유료인 음식의 양도 충분해서 굳이 리필의 필요성을 느끼진 못했고 말이죠. 정말 기분 좋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다음날 호텔 입구에서 준혁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준혁과 함께 서울대학교 연구실로 가게 되었고 가족들은 서울 구경을 한다고 했죠. 캠퍼스로 가는 길에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시간도 정확했으며 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는 것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정말 이러니 서울에서는 자동차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할 법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잘 보존된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의외였는데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놀란 점은 표정에서 생기가 느껴진다는 점이었죠. 대부분 다른 중국과 일본 대학에서는 그런 표정의 학생들을 보기 힘들었거든요. 준혁이의 연구실에서 우리는 한국어의 특성과 문화적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어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이 언어의 과학성과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현대 한국어의 구조까지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제자 원리는 언어학자로서 제 호기심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예요. 준혁 교수가 말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런 혁신적인 문자 체계가 6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다니 믿기 힘들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의 언어 정책과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높은 문해율과 교육열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글이라는 하나의 언어 체계로 생활이 가능했으며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며 글자가 만들어지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일본어와 중국은 한자의 베이스였지만 한글의 남다름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한글에 대해 준혁 박사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다음 세대의 언어는 영어에서 한글로 바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효율적이고 제가 논문을 위해 알아봤던 언어 중에선 가장 점수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추후 전 세계적으로 한글이 퍼진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요. 저는 준혁과 함께 국립한글박물관, 한글갤러리, 역사박물관에 가며 한글에 대해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고 운이 좋아 관계자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국에서와는 다르게 제 질문을 모두 다 답해 주었고 오히려 더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며 예정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정말 한글을 사랑하며 자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다른 언어들도 존중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관계자들은 자기 언어 외에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준혁과 헤어지며 덕분에 너무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했고 가족들과 일정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부터는 가족들과 함께 서울의 여러 명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경복궁에서 한국의 찬란한 역사를 느꼈고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궁 옆에 현대적인 빌딩이 있는 풍경은 한국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저는 가족들과 한국민속촌에 가보았는데 그곳은 한국의 과거 조선시대를 압도적인 스케일로 구현했고 수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고 경복궁을 비롯해 창덕궁, 북촌 한옥마을 등등 중국과 일본 대비 너무 좋은 관광지였습니다. 사실 한국 특유의 친절함, 배려심 등등 공항에서부터 좋았기 때문일까요? 어느 관광지를 가나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밤에 가족들과 돌아다녀도 정말 안전함을 느꼈고 한강공원에서의 산책은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에서 느껴볼 수 없었던 감정을 느꼈죠.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돗자리를 펴고 바로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기까지 오감을 만족하는 서울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문화도 저를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비빔밥, 삼겹살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면서 저는 이 음식들이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발효 음식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었고 맛있는 데다가 건강까지 챙기니 아이들에게도 무척 좋았습니다. 사실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자주 노출되곤 하는데 서울의 환경이면 노출 빈도를 확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한국 거주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마음에 들어했죠. 거기다가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일본과 중국에서 잘 먹지 못한 탓인지 긴장한 탓인지 감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일단은 불안했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우선이지만서도 현재 지갑을 잃어버려 남편의 카드밖에 안 남기도 했고 혹시나 비용이 많이 나올까 한편으론 걱정을 했습니다. 8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늦게까지 운영하는 병원이었고 증상을 보더니 여행 중 힘들었나 보다면서 약과 함께 수액을 놔준다고 했습니다. 아뿔싸 수액이라니 수액은 미국에선 정말 비싼 의료행위 중 하나입니다. 걱정하던 찰나 혹시나 하고 비용을 물어보니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대략 $50 정도면 좋은 수액을 맞을 수 있다기에 정말 안심했죠. 미국이었으면 아무리 못해도 기본 스타트가 $500입니다. 보험이 없다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험이 없더라도 $50면 된다니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스템이 마찬가지였죠. 저렴한 비용에 반대되는 훌륭한 품질 거기다가 빠른 일처리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치아와 저의 안경까지 다른 의료 사연들도 있지만 입원하에서 반응이 좋다면 다음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한국에서의 여행을 2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저녁에 우리 가족은 준혁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먹었던 음식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은 음식으로 보쌈을 떠올려서 준혁 씨에게 보쌈을 먹으러 가자고 했고 준혁 씨는 맛있는 보쌈집을 찾아서 예약을 해주었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일본과 중국에서의 나쁜 경험을 하였지만 결국 한국에서 행복한 마무리를 했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것이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문화적 성장이 언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게 되었고 이는 제 논문의 핵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일본과 중국에서의 부정적 경험들이 한국에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이는 제가 아시아 문화와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귀국 후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 논문은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간의 학술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미국 하버드 미녀 교수의 폭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